대밤 대비마마 신유년이 밝았사옵니다. 알고 있느니라. 이제 시작이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선의 하늘이 바뀌었다. 정조가 눈을 감은 지 겨우 반년. 그 사이 조정에서 사라진 이름들이 있었다. 어젯밤까지 벼슬아치였던 자가 새벽에 포교에게 끌려갔다. 학문을 논하던 선비가 역적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여인이 있었다. 15세에 궁궐에 들어와 46년을 기다린 여인. 55세에야 비로소 권력을 쥔 여인. 그녀가 붓을 들어내린 명령 하나에 300명이 죽거나 유백일에 올랐다. 이야기를 올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소서. 1745년 음력 11월 10일 경기도 여주의 한 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 오흥부원군 김안구와 원주 원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그 아이의 이름은 김씨였다. 집안은 경주 김씨, 그 중에서도 노론 벽파의 대표 가문이었다. 권력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살아남는지를 밥상머리에서부터 배우는 집이었다. 아이는 영특했다. 말보다 눈치가 먼저였고 웃음보다 판단이 앞섰다. 그 총명함이 결국 아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1759년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궁궐 안에서 간택 소문이 흘러나왔다. 66세의 영조가 새 왕비를 드리겠다고 했다. 첫 번째 왕비 정성 왕후서 씨가 2년 전인 1757년 2월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궁궐 안팎이 술렁였다. 60이 넘은 왕이 새 왕비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간택은 세 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마지막 삼간택 자리에서 영조의 눈이 한 소녀에게 멈췄다. 김안구의 딸, 나이 15이었다. 영조는 친히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51세 나이 차이였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 왕과 왕비 사이의 나이 차이가 이토록 컸던 적은 없었다. 당시 영조 나이 66세, 만 65세. 손잡벌 되는 소녀를 왕비로 드리는 것이었다. 15소녀는 가마를 타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경복궁의 높은 담장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그날 이후 그 담장 안이 그녀의 세상이 되었다. 전하, 신첩이 어리고 부덕하여 두렵사옵니다. 영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러하니 더욱 내 곁에 두는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왕비 책봉 예식이 끝났다. 그런데 이 결혼에는 기묘한 점이 하나 있었다. 15세 왕비는 사도세자의 며느리 해경궁 홍씨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어린 구조였다. 해경궁은 1735년생, 정순왕후는 1745년생이었 애쓰다. 두 여인은 같은 궁궐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로 살아가야 했다. 어린 왕비에게 궁궐은 낯선 곳이었다. 영조의 후궁들이 있었고 나인들이 있었다. 정치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다. 왕비라는 자리는 이름만 높을 뿐 실상은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허나 그 살얼음 위를 15소녀는 넘어지지 않고 걸었다. 경주 김씨 가문이 그녀의 등 뒤에 있었다. 노론 벽파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배웠다. 영조가 어떤 신하를 신뢰하는지, 어느 당파가 힘을 얻고 있는지, 어떤 말이 왕의 귀에 가닿는지. 15부터 시작된 궁중 생활은 그녀에게 정치를 가르쳤다.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자식은 끝내 얻지 못했다. 영조는 노쇠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혈육이 없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왕비에게 언제나 약점이었다. 왕비로서의 권위를 지탱할 가장 확실한 울타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그녀는 친정 가문에 기댔다. 경주 김씨, 노론 벽파. 그것이 그녀의 기둥이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15소녀는 그날 가마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을까? 설레었을까? 아니면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까? 그 소녀는 이후 46년을 궁궐 안에서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버틴 자가 이기는 날이 왔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그녀는 먼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다. 1762년, 영조 38년. 조선의 봄은 여느 해와 달랐다. 궁궐 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아 있었다. 신하들의 얼굴이 굳었다. 나인들은 발소리를 낮췄다. 왕과 세자 사이의 기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험상궂었다는 것은 궁궐 안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도세자,
1735년생. 당시 나이 27, 대리청정을 맡고 있던 세자였다. 총명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으나 부왕 영조의 눈에는 한없이 모자란 존재였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균열이 있었다. 영조는 완벽을 요구했고 세자는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다. 세자의 행동이 점점 기이해지자 궁궐안은 더욱 얼어붙었다. 노론과 소론의 갈등도 깊었다. 신임 1위를 둘러싼 두 당파의 싸움은 왕실 내부까지 파고들었다. 세자의 편에 서는 무리와 세자를 고립시키려는 무리가 갈렸다. 그 복잡한 싸움 속에서 세자는 점점 홀로 남겨졌다. 윤오월이 왔다. 궁궐 안에 긴장이 고조되던 어느 날 아침, 영조가 창경궁 휘령전으로 신하들을 불렀다. 세자를 패한다는 명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18 왕비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있었다. 왕비로서 궁궐 안에 있었고 그 사건은 담장 하나를 두고 벌어졌다. 영조의 명이 떨어졌다. 세자를 폐위한다. 그리고 뒤주를 가져오라는 말이 이어졌다. 뒤주였다. 쌀을 담는 나무 괴짝. 그 안에 세자가 갇혔다. 27살 세자가 좁은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바마마, 이러시면 아니도옵니다. 세자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흘러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영조는 뜻을 거두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채워졌다. 8일이 지났다. 윤오월 21일. 그날 하늘에서 천둥이 울었다.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빗속에서 사도세자가 숨을 거두었다. 18 왕비는 침묵을 지켰다.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왕비가 그 사건에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영조의 결정이었고 권력의 결과였다. 허나 나는 이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고 본다. 노론 벽파의 딸로 태어나 노론 벽파의 기대를 등에 업고 궁궐에 들어온 여인이었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와 이미 오래전부터 대립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정 가문이 이모 화변에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훗날 드러났다. 침묵은 동의였을 수도 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해 11살이던 세손.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훗날 정조가 된다. 정조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 왕이 되어서도 권력을 얻어서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복수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이모 화변 이후 궁궐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노론 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정순왕후의 입지도 변화했다. 그녀는 단순한 어린 왕비가 아니었다. 노론 벽파의 정치적 구심점, 궁중 내 실세 가문의 대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배웠다. 권력은 냉혹하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강한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기다림은 37년이었다. 18에 목격한 사건에서 시작된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것은 그녀 나이 55이 되던 해였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다. 82세의 긴 생을 마감했다. 궁궐 안에 곡성이 울렸다. 그리고 며칠 뒤 세손이 즉위했다. 정조 25세였다. 정순왕후는 31세였다. 왕대비가 되었다. 정조는 즉위식에서 신하들 앞에 섰다. 그리고 선언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라. 그 한마디로 궁궐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버지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모 화변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들에게는 경고였다. 정조의 복수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즉위 초부터 정조는 움직였다. 홍인안, 정후겸 같은 인물들이 먼저 탄핵됐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는 처음에 홍인안과 정후겸 탄핵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셈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그 셈법을 허락하지 않았다. 홍인안과 정후겸을 처벌한 직후였다. 정조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 곧 자신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김귀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다. 표면적 이유는 단순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달랐다. 정조는 이미 김귀주가 이모 화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노론 벽파 전체가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흑산도 유배는 그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정순왕후는 오빠가 유배 가는 것을 지켜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왕대비라는 자리는 있었지만 실권은 정조에게 있었다.
오빠를 구할 힘이 없었다. 10년이 지났다. 1786년 김귀주가 흑산도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었다. 유배를 간 지 10년 만이었다. 전하, 신첩의 오라버니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떴다 하옵니다. 정조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허나 이 순간부터 정순왕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굳어졌을 것이다. 분노, 한, 그리고 복수심, 정조와 정순왕후. 두 사람은 24년을 같은 궁궐 안에서 살았다. 겉으로는 왕과 대왕 대비, 조손 관계였다. 명절마다 문안을 드렸고 의례는 지켜졌다. 그러나 그 예의 바른 표면 아래에는 균열이 있었다. 24년간 단 한 번도 봉합되지 않은 균열이. 정조는 그 사이 조선을 바꾸려 했다. 규장각을 열어 학문을 진흥시켰다. 장용령을 창설해 왕의 군사적 기반을 구축했다. 남인과 소론 시파를 등용해 노론 벽파의 독점을 깨려 했다. 탕평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묵인 정책을 펼쳤다. 당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남인 계열이었다. 정조가 신뢰하는 세력이었다. 이 묵인은 노론 벽파의 눈에 위험한 신호였다. 정순왕후는 조용히 지켜봤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대왕 대비로서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노론 벽파와의 연결을 유지했다. 정조가 깎아내는 노론의 힘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탱했다. 24년은 길었다. 정조는 점점 강해졌다. 1800년 봄, 정조는 5회 영교를 내렸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선언이었다. 남인 이가환을 영의정으로 삼으려 했다. 정약용을 다시 불러들이려 했다. 노론 벽파는 위기를 느꼈다. 정순왕후도 느꼈다. 24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선언의 결과를 다른 방향으로 썼다. 1800년 6월, 조선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정조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등에 종기가 생겼다. 의관들이 진찰했다. 처방이 내려졌다. 그러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6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다. 2주가 지났다. 종기가 더 심해졌다. 의관들은 밤낮으로 들락거렸다. 궁궐 안에 불안이 퍼졌다. 전하, 옥체를 살피시옵소서. 신하들이 읍소했다. 정조는 손을 저었다. 나는 괜찮다. 조금 더 지켜보자. 6월 28일 밤이었다. 창경궁 영춘원. 정조는 마지막 숨을 거뒀다. 49세, 만 47세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할아버지 영조가 82세까지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이른 죽음이었다. 정조의 마지막 말이 기록에 남아있다. 의관이 약을 들이밀었을 때 정조가 물었다고 한다. 인삼이 오돈증인가? 그것이 끝이었다. 약의 용량을 확인하던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던 왕. 그렇게 정조는 갔다. 그 자리에 정순왕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이 훗날 독살설의 근거 중 하나로 제기됐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의료 연구의 결과는 달랐다. 정조는 종기 치료에 쓰인 연운방이라는 방법의 부작용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연운방은 수은을 태워 그 연기로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이었다. 수은 중독이 급격한 상태 악화를 불러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살의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정순왕후를 부른 것은 수렴청정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11살 세자가 뒤를 잇는다. 나라를 이끌 어른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정순왕후에게 맡긴 것이었다. 정조가 눈을 감은 밤, 55세 정순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이 그 슬픔보다 먼저 올라왔을까? 순조가 즉위했다. 11살이었다. 그 밤이 끝나기 전에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준비를 시작했다. 15세에 궁궐에 들어온 지 41년,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를 거쳐온 41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손에 들어왔다. 권력이었다. 55세의 여인이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24년간 억눌렸던 것이 터져나올 준비가 됐다. 그리고 그 터짐은 폭풍이었다. 정조가 떠난 자리는 아직 따뜻했다. 장례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정의 바람이 달라지고 있었다. 신하들의 눈이 이제 영춘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수렴청정에 발을 들이운 정순왕후가 있는 곳이었다.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정순왕후는 움직였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가문의 복권이었다. 영의정 심환지의 주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허나 그 주청은 이미 정순왕후의 뜻을 담은 것이었다. 정조 치세에 유배지에서 죽은 오빠 김기주의 신원이 회복됐다. 숙부 김한록도 마찬가지였다. 10년 넘게 역적의 그늘 아래 있던 이름들이 한순간에 다시 불려 나왔다. 이제야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 결정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경주 김씨 척족들이 조정으로 밀려 들어왔다. 김용주, 김관주, 김일주. 정조 시대의 그늘 속에 있던 이름들이 하나둘 벼슬자리를 채웠다. 노론 벽파가 조정의 전면으로 나섰다. 24년간 정조에게 눌려있던 힘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다음 순서는 정조가 쌓아 올린 것들을 허무는 것이었다. 장용영, 정조가 만든 군사 조직이었다. 왕의 친위대이자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이었다.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신하들로부터 독립된 왕권의 힘을 갖고자 했다. 그 장용영의 폐지 명령이 내려졌다. 신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있었다. 허나 아무도 큰 소리로 반대하지 못했다. 11살 왕 뒤에서 대왕대비가 붓을 쥐고 있었다. 규장각도 손을 댔다. 정조가 학문의 중심으로 키워낸 기관이었다. 뛰어난 학자들이 모였고 새로운 책들이 편찬됐다. 정조의 생각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규장각을 채우던 남인과 소론시파 학자들은 조정에서 밀려났다. 정조의 탕평책은 사실상 끝났다. 노론 벽파 일색으로 조정이 채워졌다. 그 빠름이 놀라울 정도였다. 24년간 정조가 쌓은 것들이 불과 몇 달 만에 흔들렸다. 전하,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지러운 것들을 먼저 걷어내야 하옵니다. 정순왕후가 어린 순조에게 했을 말을 나는 이렇게 상상한다. 어지러운 것이라고 불린 것들의 이름은 개혁이었고 탕평이었으며 정조였다. 그러나 해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순왕후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정조가 눈을 감으면서도 손대지 않았던 것, 그것은 천주교였다. 정조는 천주교를 묵인했다. 신자들의 대다수가 남인 계열이었고 정조는 그들을 통해 노론 벽파를 견제했다. 천주교를 건드리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건드리는 것이었기에 정조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허나 이제 정조는 없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거부하는 자들로 여겨졌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왕을 하늘의 주인 위에 두지 않으려 했다. 이것은 벽파가 오래전부터 문제 삼아온 것이었다. 정순왕후에게 천주교 탄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성리학 질서의 수호자라는 명분, 그리고 정조의 편에 섰던 남인과 소론시파를 제거할 실질적인 칼. 1801년 신유년이 밝았다. 1801년 음력 1월 10일,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금교령을 내렸다. 천주교를 금한다는 명령이었다. 신유박해가 시작됐다. 명령은 간결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것은 간결하지 않았다. 오가작통법이 동원됐다. 5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했다. 포교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다. 천주교 신자를 찾아내라. 숨겨준 자도 같이 벌한다. 조선 팔도가 술렁였다. 한양에서부터 체포가 시작됐다. 남인 학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이승훈, 정약종. 이들은 조선 천주교회의 초창기를 이끈 인물들이었다.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고 정조의 신임을 받던 이들이었다. 그들이 끌려왔다. 정약종이 의금부에 끌려갔을 때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배교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그해 봄 그는 처형됐다. 이승훈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다.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을 전파했다. 그 역시 처형장에 섰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행방이 문제였다. 그는 박해가 시작되자 피신했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문모 신부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타난 것이었다. 자신 때문에 조선 신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새남터에서 군문효 수형으로 순교했다. 박해는 한양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방으로 번졌다. 이존창이 지방에서 순교했다. 체포된 자들이 줄을 이었다. 감옥이 차고 넘쳤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 정조의 측근 세력과 가까웠던 이름이었다. 그가 천주교 관련 혐의로 끌려갔다. 처형됐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도 있었다.
그 역시 이 흐름 속에서 화를 면하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다. 신유박해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 탄압이었을까? 물론 천주교 신자들이 죽고 유배됐다는 사실은 맞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고통은 분명한 역사다. 그러나 이 박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처형된 자들의 면면이 지나칠 만큼 노골적인 패턴을 보인다. 정조와 가까웠던 자, 남인 계열의 학자, 소론 시파의 인사, 천주교 신앙과 무관하거나 관련이 미미했던 이들도 이 파도에 휩쓸렸다. 신유박해는 종교 탄압의 옷을 입은 정치 숙청이었다. 1801년 상반기에만 수십 명이 처형됐다. 수백 명이 체포됐다. 그 공포가 전국을 덮었다. 조정에서 남인의 이름이 사라졌다. 소론 시파도 힘을 잃었다. 정조가 24년간 공들여 쌓은 균형이 무너졌다. 노론 벽파만이 남았다. 56세 대왕 대비는 발 너머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1801년 후반기에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체포와 신문이 이어졌다. 처형과 유배, 유배와 처형, 그 숫자가 쌓여갔다. 역사는 이 박해의 규모를 이렇게 기록했다. 처형된 자 약 100명, 유배된 자 약 400명, 총 피해자 약 500명. 일부 기록에서는 처형과 옥사를 합쳐 약 300명으로 추산한다.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부를 수는 없다. 허나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조선의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던 사람들이었다. 학자였고 선비였고 어느 집의 아버지였으며 어느 집의 자식이었다. 정약용을 보라. 그는 처형을 면했다. 그러나 강진으로 유배됐다. 그 유배가 18년이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것인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 다산이라는 호로 후세에 기억되는 그는 그 강진의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썼다. 고통 속에서 학문을 놓지 않았다. 그 학문이 살아남았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나 처형된 자들의 학문은 그날 함께 죽었다. 음력 12월 22일 정순왕후는 토사교문을 반포했다. 사악한 가르침을 토벌한다는 문서였다. 공식적으로 박해의 종료를 선언하는 형식이었다. 1년에 걸친 신유박해가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천주교라는 이름은 여전히 위험한 낙인이었다. 이 시점에서 조정을 바라보면 풍경이 또렷하다. 남인은 거의 전멸에 가까웠다. 소론 시파도 상당수가 제거됐다. 노론 벽파가 조정을 가득 채웠다. 정조가 평생 애썼던 탕평은 이름만 남고 실체가 사라졌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완성으로 봤을 것이다. 친오빠 김귀주가 흑산돼서 죽은 지 15년, 그 원한이 이제 갚아졌다고 여겼을 것이다. 허나 역사는 복수를 완성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정순왕후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권력은 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정점은 늘 내리막의 시작이기도 하다. 수렴청정이 4년째로 접어들던 1803년, 정순왕후는 언교를 내렸다. 수렴청정을 거둔다는 선언이었다. 순조가 15세가 됐다. 이제 친정을 할 나이라는 것이 명분이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순왕후는 조선 역사상 수렴청정의 제도적 틀을 가장 체계적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렴청정 절목이라는 규정이 마련됐고 이후 조선의 왕실 여성들이 수렴청정을 할 때 이 전례를 따르게 됐다. 그러나 권력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일까? 수렴청정 종료 선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청정을 시도했다. 순조비 간택 문제를 둘러싸고 권유를 탄핵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가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 허나 이번에는 달랐다. 반대에 부딪혔다. 정순왕후는 물러섰다. 선선히 물러난 것인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기록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59세의 정순왕후는 이미 정치적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1805년 음력 1월 12일 창덕궁 경복전 정순왕후가 눈을 감았다. 향년 60세, 만 59세였다. 영조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영조와 함께 원릉에 묻혔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첫 왕비 정성왕후 서씨가 아닌 정순왕후가 영조의 곁에 영원히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그녀가 눈을 감은 뒤 조정은 어떻게 됐을까? 아이러니가 있다. 정순왕후가 그토록 밀어올린 노론 벽파는 그녀가 죽자마자 무너졌다. 김조순의 노론 시파가 권력을 잡았다. 순조비 순원왕후의 친정인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시작했다. 정순왕후가 지우려 했던 세력의 후예들이 결국 조선을 차지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자신의 세력이 아닌 또 다른 세도 가문이 채웠다. 그녀가 만든 정치적 공백이 결국 조선을 세도 정치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를 좀먹었고 조선은 그 병폐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46년을 궁궐 안에서 살았다. 왕비로 시작해 왕대비를 거쳐 대왕대비가 됐다. 자식은 없었다. 권력만이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이 여인의 삶을 단순히 악인의 서사로 읽고 싶지 않다. 15세에 가마를 타고 들어온 소녀, 66세 왕의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소녀, 오빠의 죽음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던 여인.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이 복수였고 숙청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조선에 남긴 것은 상처였다. 300명의 이름이 지워졌다. 정조가 닦아놓은 길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길 위에서 조선은 새로운 출발 대신 더 깊은 수렁을 만났다. 역사는 결국 그녀에게 묻는다. 복수는 완성됐는가? 그리고 그 완성이 무엇을 남겼는가? 창덕궁 경복전의 그날 새벽, 60세의 여인이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궁궐 밖 조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닭이 울었다. 먼 데서 안악내에 밥 짓는 연기가 기와 위로 피어올랐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한 여인의 46년이 끝났다.